안녕. 자, 행정조직 우리 공부하고 있습니다. 정부조직, 행정조직이라고 그러죠. 세 가지. 목표, 협동, 관리. 자, 목표는 조직 측면에서는 조직 효과성, 행정 성과의 달성, 조직인은 성장 및 발전을 한다는 목표죠.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어야 된다. 노사 공존번영, 노사 공동체를 구현하는 것이죠. 협동의 방식은 과학과 권한, 과학은 보통 이제 분화의 원리에 따라서 수평적으로 나누고 권한은 수직적으로 나누죠. 분화와 통합되어 있는 것, 수직 수평, 분화 통합. 그럼 유형화된 교작용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조직 행태, 조직 관리, 우리 조직 행동, 조직 과정 여러 가지 표현을 사용한다 그랬습니다. 목표 달성의 순기능적 행동, 직무 만족, 조직 만족, 그다음 조직 몰입, 조직 시민 행동 등이 있고요. 나쁜 것은 부정적인 행동은 스트레스나 일탈이죠. 자, 목표에 관련해서는 우리 목표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에 관한 것이 논쟁이죠. 그래서 B에서 C, 내과 결제 됐습니다. 재고가 있고 행정 목표를 정확하게 설정하기 어렵다. 목표 모호성이죠. 사후, 지, 평, 대 됐습니다. 조직 구조는 과업과 권한을 수직 수평으로 과업은 주로 수평적으로, 권한은 수직적으로 나누죠. 수직 수평적으로 분화되고 통합한 정도를 말합니다. 모든 조직 구조를 짤 때 고려해야 될 기본 변수, 공복집. 여러분들이 어떤 조직을 맡았을 때 공복집은 무조건 설계해 줘야 된다는 거죠. 이때 공복집에 영향을 주는 상황 변수, 규환, 정기, 공복집에 영향을 주면 이론적으로는 기계 구조와 유기 구조밖에 없습니다. 정부 규모도 작은 정부, 큰 정부. 규범적으로 좋은 정부, 나쁜 정부 이런 거죠. 이런 기계 구조와 유기 구조는 현실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약간의 은유적,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그 안에 기능구조, 사학구조, 매트팀, 네트워크. 자, 기능구조 핵심 단어는 규모의 경제, 비용 전략, 대기초. 사학구조는 제가 좋아하는 거는 셀프 컨테인, 자체 완결적인 구조죠. 매트릭스는 기능구조와 사학구조를 연결한 거죠. 그래서 이중 명령 체계의 핵심이죠. 수평 구조는 상호 보완적인 기능, 멀티플레이어들의 결합. 네트워크는 그냥 핵심 단어가 루즐리 커플, 자곤목상. 여러 행위자들이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분산된 권력을 유지한 상태에서 상호작용하는 체제다라고 얘기합니다. 조직론은 그냥 이슈로 얘기하면 딱 하나. 지금 현대 조직에서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다? 관료제 조직 구조 관리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이냐. 관료제 반대는 탈관료제, 기계구조면 유기구조. 인사행정은 직공을 전역다로 바꿔주는 거죠. 관료제를 학습조직과 네트워크조직. 보통 탈관료제 모형의 대표적 유기적 구조나 탈관료제 모형의 대표적인 모형으로서 유기적 구조나 탈관료제의 대표적인 모형으로서 학습조직하고 네트워크조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정보사회와 연결하면 학습조직이나 지식조직, 민주화 시대에는 네트워크조직입니다. 조직관리, 목표 달성의 순기능적 행동, 조직관리 옆에 나와있죠. 조직관리라고 하기도 하고 조직의 행동, 과정, 행태입니다. 목표 달성의 순기능적 행동, 목표 달성의 순기능적 행동을 유도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자, 가장 긍정적인 행태는 바로 만몬몰이죠. 직무만족, 직무몰입, 조직몰입, 조직시민행동. 노사 공존번영이 가능할 수 있어요. 부정적인 행동 또는 태도는 스트레스, 일탈이 되겠는데 인사행정이나 예산론에 가면 뭡니까? 부패, 횡령, 근무태만, 복지부동, 무사안일 이런 것들이 되겠죠.
자, 개인 차원. 개인 차원에서는 동기부여인데 요즘 동기부여는 세대별로 봅니다. 베이비붐 세대들은 성취를 좋아하죠. 그다음에 X세대들은 탈권위를 좋아하면 4세대, Y세대와 G세대는 성공도 하고 싶고 업무 수행에 또는 자기 개인 생활의 자율성도 누리고 싶은 거죠. 워라밸 같은 것들을 강조한다는 거죠. 집단 차원에서는 집단을 만들어서 의사 전달을 잘해서 의사결정을 잘하려고 하지만 필연적으로 갈등이 발생하면 권위에 기초한 리더십, 권위에 기초한 권력은 약간의 강제성이 내포되어 있는 거고요. 권위는 항상 자발적인 거죠. 리더십은 뭐라고요? 권위에 기초한 부하를 이끄는 상간의 능력을 말하죠. 조직 전체 차원에서는 조직 변화라고 얘기하는데요. 조직 변화라고 하는데 문화, 과정, 인간, 구조 네 가지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죠? 인간은 바꾸는 것을 우리가 OD라 그럽니다. 감수성 훈련, 조직 발전, 조직 개발 등 쓰죠. 감수성 훈련이나 과정 상담, 팀 빌딩 등을 통해서 조직을 변화시켜 나간다는 것이죠. 그냥 좀 나쁜 모양, 교환 모양, 그죠? 교환 모양. 개인과 조직이 서로 떨어져 있어가지고, 그죠? 떨어져 있어서 조직과 개인이 서로 하나하나 이렇게 교환한다는 거죠. 조직과 개인의 일체감은 통합 모양은 조직과 개인이 어느 정도 이렇게 일체감이 형성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통합 모형입니다. 통합 모형을 하려면 결국은 조직의 개인의 참여가 있어야 됩니다. 참여. 자기가 스스로 설정한 것처럼 즉 민주적인 조직 관리를 통해서 조직과 개인의 목표 예를 들면 야 이거 해 라고 하는 것보다는 오늘 너 얼마만큼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물어봐서 스스로 자기가 자기의 목표를 설정한 것처럼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거죠. 조직은 사회 시스템이면서도 기술 시스템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사회 기술 시스템으로서의 조직, 사회 기술 시스템으로서의 조직 아주 좋은 표현입니다. 무슨 시스템? 사회 시스템은 조직에 있는 개인들의 인간관계를 강조하면 기술 시스템은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 도구로 본다는 거죠. 됐습니다. 자, 그리고 조직에서는 BSC, 내과 결제 재고과학이라는 조직 전체적 측면에서의 목표와 개인의 어떤 관심, 배려를 가져주면 성장하고 발전하겠죠. 고용 가치성과 노동 가치성이 좋아지는 이른바 조직 인간주의. 그래서 좋은 조직은 조직의 목표를 이렇게 재고과학이라고 해서 균형적으로 달성할 수 있어야 되지만 그 속에 있는 조직인들도 인간적 관리와 자기의 성장과 발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조직 인간주의, 노사 공존 번영 QWL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조직 환경 변화 그냥 쭉 가시죠. 정세민지 포다위 저저고양 됐죠? 정세민지 포다위 저저고양 숫자를 어느 정도 지금은 기억하지 마시고 내년에 됐으면 지금 뭐 큰 거는 기억해야 되죠. 인간이 이렇게 숫자를 써주면 그죠? 상당히 답안이 있어 보이죠. 양극화가 심하다 이런 표현은 누구나 쓸 수 있지만 그죠? 5분위수가 7배수에 달하고 0.3을 넘어선 진위계수를 볼 때 우리나라 양극화는 심해지고 있다. 이렇게 써주면 훨씬 답안이 있어 보이고 공부한 것처럼 보이죠. 현실 문제를 사실 좀 더 고민을 했다는 것은 실제로 뭐 여러분들의 내적인 게 아니라 수험생이에요. 수험생. 항상 여러분들이 수험생의 이 관점을 잊어버려요. 여러분이 그 학문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랬죠. 원문을 찾아보고 어떤 학자의 견해를 비교해보고 모형을 만들고 이런 식의 관점이 아니에요. 답안지를 써요. 답안지. 합격을 위해서. 답안지에서는 어떤 걸 점수를 많이 줄까요? 키워드가 많은 답안, 수치가 많은 답안, 모형이 많은 답안. 이 중에서는 여러분들이 쓸만한 것을 빨리빨리 암기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넘어가시죠. 대내적 환경 변화는 우리 여성 차붐 됐죠?
조직 목표가 있습니다. 이거보다는 뭐라고요? 조직 목표를 행정조직은 목표가 모호하다는 거죠. 수공 내파 분배에서 이미 우리가 봤죠. 거의 대부분 행정의 목표는 무형적이라는 거죠. 무형이란 말은 성과 관리가 어렵다는 얘기죠. 그걸 한편으로는 목표 모호성이라고 합니다. 사명 이해 모호성, 우선순위 모호성, 지시적 모호성, 평가적 모호성, 대상 집단 모호성. 자, 그러면 관료 재량을 좋게 봐요. 그래서 현장에 맞게 적절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집행에서는 공서달이라는 현상 또는 이게 집행 만능주의, 그렇죠? 집행 만능주의에 그렇죠? 이럴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재난지원금을 줘야 된다. 이러한 목표 하에서 또는 소상공인을 보호해야 된다. 그래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줘야 되는데 지금 정부에서 입장에서는 빨리 어찌됐든 간에 양적으로 집행하는 쪽에 포인트를 두기 때문에 A 현장에서는 소상공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니면 위장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막 지원하는 이런 식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목표 모호성 때문에 관료들의 재량을 줘서 현장에 맞게 집행되도록 한다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만 그것이 집행 만능주의라는 문제점을 집행만 되면 정책이 변질되거나 부정적인 집행이 돼도 상관없다는 그죠? 오로지 집행 만능주의, 정책의 변질, 뭐 다른 표현을 하면 정책의 변질, 변형, 심하면 이걸 왜곡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죠? 정책의 변질, 왜곡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죠. 집행만 된다면 정책의 변질, 왜곡을 돼도 문제가 없다는 식의 사고방식, 집행 만능주의. 그리고 구체적으로 측정할 때는 공서달이 발생한다는 거죠. 특히 달성 과정에서는 무슨 효과? 톱니 효과가 발생하고요. 문턱 효과가 나타나죠. 문턱 효과가 나타나죠. 서열화에서는 변별력이 없다. 비변별. 왜냐하면 지표만 바꾸거나 가중치만 바꿔도 우선순위가 바뀌는 변동성 때문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표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내과 결제, 재고, 과학 과정은 SWOT 미비전을 통해서 CSF 맵 KPI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이건 우리가 이제 넘어가시고. 자, 조직구조, 공복집, 규환정기입니다. 이 단어만 쓰시면 돼요. 공복집, 특히 조직론은 최소한 공복집 정도는 기억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거죠. 바로 기계구조, 높은 공식성. 높은 공식성은 SOP의 문제입니다. 분업, 톨, 좁, 느. 맞죠? 분업의 톨, 좁, 느. 자, 반대는 낮은 공식성. 협업의 플럽, 신이죠. 계동세니까 동기부여. X형 인간, 반대는 Y형 인간. 교환모형이면 통합모형. 자, 공식 집단의 공식 하향적 의사전달. 비공식 집단의 비공식적 의사전달. 지시적, 거래적 리더십이면 지원적, 변혁적, 섬김 리더십이 유기적 구조의 특징이죠. 됐습니다. 그래서 규환정기, 대규모 조직의 안정적 환경에 저비용 전략의 일상기술을 사용하는 규환정기라는 상황 조건에 적합하다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조직 설계 기본 방침이라면 조직 구조, 기, 사, 매, 팀, 내입니다. 자, 이제 조직의 원리입니다. 우리 과학적 관리법을 완성한 균릭 등이 모공 공사 조직에 무조건 이 원리만 도입하면 모든 조직에서 보편적으로 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거죠. 크게 두 개는 뭐라고요? 분화의 원리와 조정의 원리, 분화의 원리와 조정의 원리, 협업, 협력, 통합, 연결, 통제 등 다양한 표현을 씁니다. 조직의 양대 원리는 뭐라고요? 분화의 원리와 조정의 원리입니다. 분화의 원리 다시 수직 분화와 수평 분화가 있습니다.
둘 다 높은 게 이제 기계 구조죠. 수직 분할을 낮춰주면 enrichment, 수평 분할을 낮춰주면 enlargement고 그것이 개인 차원이나 집단 차원에 가면 가장 좋은 거는 이 두 개입니다. 직무를 재설계할 때 enrichment와 준자율적인 작업팀을 구현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협력 이것도 똑같죠. 수평, 수직, 계칙 추정은 기억하지 마시고 정직 임사팀. 근데 순서대로 이 그림만 그릴 필요 없고요. 이렇게 순서대로 가야 됩니다. 수평 정보 시스템, 정보 공유 시스템. 우리 정부에 있는 정보 공유 시스템 이름이 시어점, 지오점, 캐리죠. 연락책, 실무회의 조정이. 이거 이제 우리가 링킹핀이라 그래요. 링킹핀. 그럼 이제 A 부처의 사람들하고 B 부처의 사람들이 서로 이제 실무회의를 하면 A 부처 사람이 여기서 하면 이쪽에 돌아와서 다시 B 부처 입장을 전달하고 B 부처 사람도 여기서 A 부처 얘기 듣고 A 부처 얘기를 전달하죠. 그러니까 A 부처와 B 부처라는 수평적인 갈등 상황에서 실무회의나 조정회의를 하는 요 사람들이 링킹핀이죠. 링킹핀. 링크의 진행이에요. 링킹핀 이론이죠. 링킹핀. 그렇죠? 링킹핀을 많이 두게 되면 우리 조정이 원활해질 수 있겠죠. 링킹핀. 골렘비스키가 말했던 링킹핀이라고 합니다. 이쪽을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링킹핀 이론이라고 하기도 한다는 거죠. 임시작업단입니다. 잠정적인 기획단, 추진단을 말하고요. 사업관리자, 부처 밖에서, 그렇죠? 부처 밖에서 조정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두는 것을 우리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이제 보통은 이제 대통령이 있으면 A부, B부, C부, D부가 자율주행이라든지 여러 군데에서 서로 막 싸우잖아요. 그죠? 그럼 임시작업단이나 이런 거 만들어 잘 안 될 때는 대통령이 여기서 바로 사업관리자, 우리로 치면 조정관, 미국은 조정관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우리는 무슨 수석, 정책수석, 기획수석 이런 사람을 둬서 이 사람이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서로 이제 업무를 조정합니다. 중요한 건 뭐라고요? 부처 밖에서 조정 업무만을 전담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전문성이 뛰어나야 되겠죠. 연구적인 사업팀이 있습니다. 자, 협업은 구분하는 입장도 있고 구분하지 않는 입장도 있습니다. 구분하는 입장에서는 협업은 기능연계 정보자원시설의 공동활용,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는 정보를 공동활용하는 거죠. 한 곳에만 내가 출생신고를 하면 5군데에서 그 정보를 공동활용해서 맞춤형 서비스, 통합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것이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죠. 총체적이고 분절과 파편화가 없는 서비스, 홀 오브 가버먼트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정책 조정은 주로 이제 갈등 사안의 최고위층이 하는 거라면 협업은 중하위층에서 협조 사안. 하나의 기관이 하는 것은 업무 협조지만 다수의 기관이 5개 기관이 같이 하니까 우리 협업이 되겠죠. 구분하는 입장도 있고 구분하지 않는 입장도 있습니다.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이 있으니까 나중에 보시면 되겠고, 기능 구조는 그냥 규모의 경제와 비용 전략, 전문화 원리, 사업 구조는 셀프 컨테인, 고객 대형성과 환경 민감성이 좋죠. 그럼 이쪽은 뭐가 단점이다? 여기는 바로 요 것들이 여기에 단점이 되겠죠. 여기는 기능 구조는 이쪽이 여기 단점이 되겠죠. 매트리스 구조는 기능 구조와 사업 구조를 화학적으로 결합시킨 것이고, 이원 명령 체계, 원맨 원보스 원칙을 위반하죠. 종합병원이나 대사관 이쪽인데, 장점은 기능 구조와 사업 구조의 장점이, 그죠? 기능 구조하고
사학구조의 장점이 동시에 나타납니다. 단점은 뭐겠어요? 혼란이죠. 갈등이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그죠? 기능구조와 사학구조 사이의 명령이 다를 때는 상당히 혼란스럽고 갈등이 많이 나타나죠. 그래서 이제 일하는 직원들이 탁월한 인간관계 기술이 필요하지 않냐,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수평구조는 상호 보완적인 공동결정, 공동집행, 공동책임, 다변평가가 필요하다. 네트워크 조직, 작업 목상, 루즐리 커플, 림넷과 스탬프를 기억하시던 보바소로 기억하시던 둘 중에 한 명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보바소는 분권화되어 있으며 고도로 통합된 지속적인 의사소통을 통해서 고도로 통합된 조직이죠. 루즐리 커플이라는 단어를 무조건 쓰시고 호혜규범, 상호신뢰, 상호전적, 우리 이제 했던 거 폴리센터, 센타리스, 인터디펜던트, 상호 의존적 구조입니다. 상호 의존적 구조. 딱 보면 어떻습니까? 시하호 지발협에 참여한 대포천에 참여한 행위자들이 전부 다 상호 의존적 구조 하에서 수평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하죠. 바로 그것이 네트워크이죠. 최근에 정책 네트워크 엄청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이번 시간 여기죠. 로저와 마시, 한 사람만 기억합시다. 로저와 마시에 의하면, 르호데저와 마시에 의하면 정책을 둘러싼 공식, 비공식적 행위자들, 뭐 조금 이제 수식을 붙이면 자율적 행위자들의 관계망을 말한다는 거죠. 예전에는 국가가 정책을 다 결정한다는 조합주의가 있었습니다. 반대로 사회 행위자로서 이익 집단이 정책을 결정한다는 이익 집단론이 있었는데 이 두 개가 최근에 민주화와 국가와 사회의 매개를 통해서 둘 다 타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태안자원봉사나 시하호 같은 경우, 대포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국가 행위자들이 주도한 것도 아니고 사회 행위자들이 주도한 건 아니죠. 국가가 모든 정책을 다 좌지우지한다는 조합주의와 이익 집단들의 갈등과 타협에 의해서 정책이 결정된다는 다원주의 두 가지 이론이 있었는데 최근에 이러한 사회 변화는 이 두 가지 현상의 모양의 타당성을 의심하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중범이론, 그죠? 방법론적으로 거시이론도 아니고 미시이론도 아니라는 거죠. 거시이론은 되게 추상적이에요. 모든 국가를 같이 봐버리면 각 나라의 차이를 알 수도 없죠. 그리고 개인 행위자를 연구하면 행위자 위에 존재하는 중범이 거시적 맥락을 무시할 수도 있죠. 그래서 거시이론의 추상성과 미시이론의 파편화를 동시에 극복하는 것이 바로 우리 중범이론입니다. 정책 영역별로 우리 연구한다는 거죠. 거시도 아니고 미시도 아니라는 거죠. 현실적 측면에서는 민주화를 넘어선 우리 절차적 민주주의, 시민민주의 확산, 민간협력의 증대, 난제의 등장. 오타가 있네요. 그죠? 민간협력의 증대가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그러면 르호데저와 마시에 의하면 자권목상, 림넷과 스탬프의 틀을 좀 해보겠습니다. 로저와 마시는 사실 철의 삼각형, 정책 공동체, 이슈 네트워크라는 것을 구분한 사람이 바로 로저와 마시입니다. 안에 내용물은 림넷과 스탬프죠. 철의 삼각형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죠. 국회 상임위, 정부관료, 이익집단이 끈끈하게 연계된 것. 약사, 국회의원, 관료 등이 끈끈하게 연계되어 있는 거죠. 요즘 우리나라에서 이걸 관피아라고 얘기하죠. 자, 이 세 명 빼고는 다른 이해관계 의도적 배제. 이걸 무조건 암기해 줘야 됩니다. 다른 이해관계를 의도적으로 배제한다. 다른 이해관계를 의도적으로 배제한다. 그래서 가장 폐쇄적이고 안정적입니다.
높은 지속성 예측할 수 있죠. 철의 삼각형은 최근에 특수위기에 종속되고 사회가 다원화되면서 조그만 그 철의 삼각형 영역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책 공동체가 등장하죠. 철의 삼각형 더하기 전문가 집단이죠. 교수나 연구원, 기자 등. 그래서 일부 집단을 배제합니다. 일부 집단. 그죠? 일부 집단을 배제한다는 거죠. PC라고 쓰겠습니다. 정책 공동체가 있고요. 여기에 조금 더, 죄송합니다. IT라고 하겠습니다. 아이언 트라이앵글이죠. 거기에 조금 더 행위자들이 많이 참여하면 정책 공동체, 팔러시 커뮤니티.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좀 더 많은 행위자들이 참여하게 됩니다. 좀 더 많은 행위자들이 참여하게 되면 이슈 네트워크가 되겠죠. 자, 핵심 단어가 다른 이해관계를 배제한다. 일부 집단만 배제한다. 그 여전히 균등한 권력과 관계입니다. 어느 정도 지속성을 가지고 있지만 이슈 네트워크는 일시적, 즉흥적, 이게 중요하죠. 일시적, 즉흥적 관심 있는. 그죠? 자, 공론조사에 참여했던 500명은 일단은 원자력의 전문가도 아니죠. 그번에 한 번만 참여하고 끝나는 사람들이죠. 즉흥적입니다. 우연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의 느슨한 모임. 여기는 이질적인 다수가 다양하고 이질적인 사람이 참여하기 때문에 갈등 소진이 높고 불균등한 권력 관계에서 정책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거죠. 이쪽 정책 공동체는 굳이 예를 들면 시하호 정도 되겠죠. 시하호나 대포천 정도가 정책 공동체가 되겠고요. 이슈 네트워크는 뭘 잘못했나요? 됐습니다. 이슈 네트워크 잠깐만요. 됐습니다. 여기는 공론조사나 태안자원봉사 정도의 느낌이 되겠습니다. 그죠? 약간의 이쪽 시야나 대포천은 조금 구성원들을 정할 수가 있죠. 일부 집단을 배제한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이슈 네트워크 공론조사는 500명이 우연적이고 전문가도 아니고 적극적이고 일시적인 참여자들이 이질적인 요소들이 모여서 정책 문제를 토론하고 없어지는 그러한 네트워크를 말하겠습니다. 자, 또 한편으로 최근에 등장한 것은 위에는 구조적 측면이라면 여기는 상호작용, 국가 독점의 조합주의, 압력다원주의, 고객다원주의입니다. 이쪽으로 갈수록 훨씬 더 시민사회 정도 중심적이고 반대쪽으로 갈수록 국가 중심이죠. 국가 주도의 상호작용이 유행이죠. 국가가 아예 독점한다. 조합주의다. 경쟁관계다. 압력다원주의, 고객다원주의. 딱 봐도 관료 포획이니까 여기가 관피아 또는 철의 삼각형이겠죠. 철의 삼각형. 여기 보니까 이제 정책 공동체나 이슈 네트워크 정도가 압력다원주의가 되겠죠. 그죠? 국가 독점이다. 조합주의다. 압력다원주의다. 고객다원주의다. 됐습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전문가 마일리지 제도나 부처별 정책 협의체를 추진을 했는데 그 이후로는 크게 이명박근혜 정부에서는 크게 추진되지 않다가 정책 디자인대도 그죠? 우리 정책 디자인 아시죠? DIU 방식으로 스스로 한다는 거죠. 최근에는 시빅 테크 이런 것들은 사실상 이제 시민들이 주도하는 공동체 문제의 개선 방안이라고 볼 수 있겠죠.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관료제와 탈관료제에 관한 조직 구조 설계에 관한 일반적 논의였고요. 이제 관료제로 가겠습니다. 관료제. 자, 칠판 잠깐 보시면 자, 우리 이제 조직
서론에서는 여러 가지를 얘기하겠지만 조직의 목표를 잘 책정해서 구조관리의 기준으로 잘 좀 정립해보자. 이것이 이제 끝판왕이 BSC인데 아니다. 행정조직은 모호하기 때문에 잘 안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목표 모호성이죠. 자, 조직구조론에서는 조직구조를 어떻게 설계할 것이냐. 조직구조에 설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있어요. 바로 모든 조직구조 설계에 모두 다 공통적으로 고려해야 될 기본 요인과 그 조직이 처해져 있는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상황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변수, 상황 변수, 기본 요인, 상황 요인 한다고 그러죠. 규환, 정기, 공복집이었죠. 자, 이게 너무 많으니까 어떻게 조직 설계해야 될지를 과학적 관리법을 연구했던 사람들이 이미 다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들은 그 두 개만 따르면 됩니다. 바로 어느 정도 분화할 것이냐, 수평 분화와 수직 분화, 그리고 어느 정도 연결하고 통합할 것이냐, 똑같이 수평, 수직 이축. 자, 구조 설계가 이 두 가지 원리 또는 기본 요인과 상황 요인에 따라서 결정이 되면 당연히 조직 구조의 구조 설계가 다 끝나면 조직 구조의 유형, 종류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뭐밖에 없다? 기계 구조와 유기 구조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5가지의 조직 구조의 유형이 존재한다는 거죠. 기능 구조, 사학 구조, 매트리스 구조, 팀 구조, 네트워크 구조. 여기까지는 이제 이론적인 내용인데 여기 우리 민간 기업에서 경영하기 위해서 발달된 네트워크 조직이 최근에 정책학 행정학에서 무슨 네트워크로? 정책 네트워크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정책 네트워크는 르호데저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바소나 립네카 스탬프는 경영학자고요. 그 네트워크 이론을 우리 정책학에 도입한 것은 르호데저와 마시입니다. 뭐 여러 가지 학자들이 있는데 그냥 요거 외우시죠. 뭐 특별하게 따로 외울 필요 없잖아요, 사실이죠. 그래서 철의 삼각형, 정책 공동체, 이슈 네트워크. 아니면 독점이다, 조합주의다, 압력이다, 고객이다. 그죠? 독조, 압고 이렇게 뭐 외우셔도 되고 안 외우셔도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정책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전문가 마일리 제도나 부처별 정책 협의체, 최근에 국민 생각함, 시빅테크까지 있다는 거죠. 자, 현실적으로 이게 가장 중요하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추진단, 기획단을 맡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과장이 되었다. 과장이 되면 밑에 부하들을 어떻게 다뤄야 될까? 어느 조직 구조가 좋은지, 공복집을 어느 정도로 결정해 줄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결정해야 되겠죠. 자, 근데 이미 어떻게 조직을 짜야 될지 고민을 너무 많이 할 때 1915년 막스 베버는 독일의 사회학자입니다. 막스 베버는 여러분들이 막스 베버가 언제 봤죠? 관료가 가치 판단을 하는 것은 악마의 짓이라고 해서 어떤 관료들이나 정책 분석가들이 가치 판단을 하거나 정치 개입 행위를 하는 것을 상당히 비판적으로 바라본 사람입니다. 이분은 공사조직에 보편적으로 산업사회에서 연구를 많이 했죠. 산업사회라는 것이 2차 사회죠. 실적과 능력에 의해서 움직이는 화폐경제, 자본주의, 근대사회, 이성, 객관, 합리를 배경으로 하는 이러한 산업사회에서 가장 목표 달성에 좋은 수단, 도구, 내용, 기능, 기억나시죠? 수단적 합리성, 도구적, 내용적, 기능적 합리성, 그리고 형식으로서 내가 관료제라는 조직을 만들어 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관료제를 연구를 많이 합니다. 근데 관료제는 최근에 엄청나게 공격을 많이 받죠. 왜요? 관료제 병리 현상이 있습니다. 내적으로 관료제 병리 현상하고 환경적 부적응에 대응하기 위해서 철저한 관료제 개혁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서 메타포 비유적이고 은유적인 표현에서 바로 무슨 관료제? 탈관료제가 등장하죠. 탈관료제는 우리가 이론적이거나 기본적 속성은 당연히 유기구조겠죠. 유기구조는 가시죠. 공복집이 다 낮은 거. 준비됐습니까? 11페이지 공복집이 다 낮은 거. SOP가 낮다. 분업의 반대는 협업. 톨점의 반대는 플럽신의 분권화. X형 인간이 아니라 Y형 인간. 자, 공식 조직이 아니라 비공식 집단. 공식 하향적 의사전달이 아니라 비공식적 상향적 의사전달. 지시의 리더십이 아니라 지원적, 배려적, 참여적, 변혁적 리더십. 위계 문화가 아니라 혁신 문화를 지향한다는 거죠. 그럼 구체적으로 탈관료제 모형은 뭐가 있느냐? 기사 매팀 내를 했으니까 기사 빼고 매트리스 조직, 팀 조직, 네트워크 조직은 당연히 유기적 구조니까 탈관료제 맞겠죠. 엘빈 토플러는 임시적이고 잠정적인 조직, 어드호크라시라고 해서 임시 조직과 잠정적 조직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드호크라시입니다. 어드호크라시. 그리고 이제 지식정보소에서 바람직한 조직으로서 학습 조직 이렇게 되겠습니다. 관료제는 경영학에도 나와 있고 행정학에도 나오는 이유가 이미 막스 웨버가 1915년 경제와 사회에서 공사조직의 보편적인 합리성이 있는 조직으로서 도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관료제입니다. 관료제. 구조적 측면에서는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조직 구조다. 병리 현상이 많다. 근데 관료제는 초창기에는 단순히 관리, 집행만 하다가 시장 실패가 발생하고 통치 기능설이 등장하면서 이제는 무슨 기능까지? 정치 기능까지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정치 기능까지 수행하는 관료들. 근데 책임은 진다 안 진다? 책임은 지지 않는다. 무슨 파티? Invisible Party. Invisible Party. 라는 관점에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관료제와 민주주의에 대한 논의가 있죠. 자, 관료제. 막스 베버 좀 외워야 됩니다. 막스 베버 경제와 사회라는 책에서 형식 합리성이 극대화된 아이디얼 타입, 그러니까 이상형입니다. 여러분들의 이상형이 현실에서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모형이 아니라는 거죠. 자, 전문계비법. 전문계비법. 저는 이렇게 합니다. 전문화의 원리. 분업의 원리죠. 분업의 원리. 전문화. 분업의 원리. 조금 멋있게 표현하면 뭐죠? 수평, 수직, 분화가 아주 높은 것을 말하죠. 수평, 수직, 분화가 높은 것을 전문화의 원리입니다. 한 사람이 하나의 기능에 집중함으로써 업무의 숙련, 생산성, 성과를 제고한다는 거죠. 문서주의. 문서주의를 하면 책임성, 명확하죠. 그리고 업무의 평등, 5가지를 갖추면 허가해 주겠다. 그럼 다 5가지 갖춘 모든 민원인들에 대해서 허가를 내주죠. 나중에 보면 너 왜 5개 안 가져오는데 허가 내줬어? 책임을 따질 수 있죠. 계층제, 상명하복. 됐죠. 명령 통일의 원리.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죠. 비정의성, 공사분리입니다. 사적 감정을, 이게 반대가 우리가 기억나죠? 온정주의라고 그랬죠. 온정주의라고 그랬습니다. 사적 감정을 업무에 개입하면 안 된다. 그렇죠? 험펠이 말했던 것처럼 뭐라고요? 관료는 인간과 같이 보이지만 마치 기계처럼, 그렇죠? 기계처럼. 업무 수리에서는 머신이다. 기계처럼
감정, 냉정도, 열정도 없이 업무를 수행해야 된다는 거죠. 모든 것들은 법치주의, 법규에서 합니다. 장점은 형식적 합리성이 극대화되어 있고 이상적 차원이고 평등 안정성, 모든 조직을 비교할 수 있죠. 장점, 외워됩니다. 그래서 전문 계비법의 순서로, 그죠? 전문화의 원리를 하면 한 분야의 전문가는 다른 분야에는 엄청나게 모자란다. 이른바 훈련된 문항, 훈련된 문항. 베블렌이라는 학자가 강조했죠. 이른바 훈련된 문항, 전문화된 문항을 이야기합니다.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인간 소외, 섹셔널리즘, 할거주의죠. 섹셔널리즘을 조장하죠. 자, 법규나 문서를 중시하면 법규 만능주의, 머토나이 동조 과잉, 맞죠? 레드 테이프, 뭐라 그래 우리나라에서 이걸 법규 만능주의, 소극주의, 형식주의, 됐죠? 소극주의, 형식주의, 법규 만능주의라 그럽니다. 자, 한편으로 계층제는 권위주의를 조장하고요. 됐죠? 부하들의 동조과잉, 그리고 피터 월리, 무능력한 수준까지 승진한다. 그죠? 무능력한 수준까지 승진한다. 이렇게 피터 월리 이렇게 이제 이렇게 씁니다. 과장님이 있고 국장님이 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 연공서열식으로 승진하게 되면 A라는 사람은 과장을 하기에는 적합한데 국장을 하기에는 부적합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연공서열식으로 승진하면 그 사람의 어느 수준? 부적합한, 무능력한 수준까지 연공서열식의 승진은 계층을 따라 연공서열식의 승진은 그 사람의 무능력한 수준까지 승진하게 되는 현상을 우리가 피터 프린스플이라고 얘기합니다. 비정의성, 비인간화를 초래하죠. 인간 감정을, 근데 사람은 우리가 뭐라 그랬죠? 사람은 Y형, 무슨 욕구가 있다? 사회 심리 욕구가 존재하는데 애써 이것을 부정한다는 거죠. 됐습니다. 전문계비법이라는 구조, 조직 운영의 구조를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점이라면 정치 기능을 대신하면서 일어나는 문제점, 바로 관료제 자율성. 엘빈 토플러는 보이지 않는 정당이라고 얘기했죠. 정책 결정 기능을 수행하면서도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복지부동. 엘빈 토플러는 캐멀, 가장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동물이라고 합니다. 낙타. 그리고 가장 동물 중에서 느린 거, 엘레펀트. 그래서 카멜레펀트. 아주 재미있는 신조어를 만들어냈죠. 그렇죠? 관료들은 카멜레펀트라는 거예요. 가장 지능도 안 좋고 가장 변화에 느리다는 거죠. 우리나라에 치면 뭐죠? 관존민비, 관료 제국주의, 무책임성. 우리 기억나죠? 무슨 방식? DAD 방식. 무슨 방식? Deceived Consensus, 위장합의, 행정 만능주의 등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파킨슨 법칙, 영국 관료제의 해석을 통해서 파킨슨은 옛날에 해군이 있었습니다. 배가, 그냥 비유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배가 세 척에 한 배에 10명씩에서 30명이 있었는데 몇 년 뒤에 가봤더니 전쟁이 끝나고 배가 두 척으로 줄었는데 공무원은 40명이 되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배가 4척이 되어서 공무원이 40명이 된 거는 아무 문제가 없죠. 근데 배가 두 척이 되었는데 왜? 업무는 줄었는데 공무원은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그 사람 했던 말이, 공무원의 증가하는 것은 그 사람의 업무 전과와 무관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파킨슨 법칙의 놀라운 점은 뭐라고요? 일이 많아져서 공무원이 많아지고
큰 정부가 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다시 뭐라고요? 심리적 요인에 의해 설명하죠. 동료보다는 누구를 두기로 원해요? 부하를 한 명 더 두기로 원해요.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부하를 두기로 원합니다. 부하가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 심리적으로 사람이 부하가 많은 걸 좋아하잖아, 그죠? 부하를 더 두기로 원하면 세상에 옛날에는 부하가 없을 때는 부하를 감시 통제하던 우리 부하를 감시하고 지시하는 업무가 원래 없었잖아요. 먼저 사람들은 부하들을 두고 싶어 하기 때문에 부하가 늘어나면 부하를 감시, 지시, 통제하는 업무가 늘어난다는 거죠. 근데 이 업무는 본질적인 업무가 아니고 파생적 업무라는 거죠. 파생적 업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건 뭐라고요? 공무원의 전가는 업무와 무관하다. 사회 심리적 요인에 의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관료제에 대한 얘기였으면 탈관료제에 대한 얘기입니다. 탈관료제에 대한 얘기에 대한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